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대북 제재, 한미 공조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에 지원하고 국회에 그것을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분노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연설인데, 대북 지원 사업 투자해달라, 또 뭐 같이 공동 성장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도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대북 제재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대북 제재, 공조, 이걸 통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도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시정연설에 지금 한반도 위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목대목 짚기는 짚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이 한미 공조의 틀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성격의 한미 공조의 틀이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세운 것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공조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이런 이제 환경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협상의 중요한 한 축인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목이다.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한미 공조의 강화 방안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자세히는 담을 수 없겠지만은 그런 원칙적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군사 이번에 합의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으로 취약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러한 그 지적을 우리 정부가 감안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삼축 체계, 즉 북한의 핵이 고도화됨으로써 이러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부서부터 삼축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연설에서 삼축 체제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이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봐도 말이죠.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된 얘기는 빠져 있고 또 지금 이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 작업하고 이제 오늘부터 당장 NLL 근교에서 이제 평화 지역으로 설정돼서 말이죠. 서울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뭐 하나도 북한이 변한 게 없는데 이제는 뭐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주고 있거든요. 뭔가 좀 안보의 불안을 제거해야 되는 또 한미 공조를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빗장을 다 열어버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남북 간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미 정부가 원칙적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단은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지한다는 입장은 이제 큰 틀에서 그나마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번 군사 합의가 이 한미 양 정부의 양 군의 대북 억지령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현재와 같은 완벽한 정찰 감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군사 당국에서 군사 합의서를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문으로 만족하지 말고 겸손하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군사적인 취약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보완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수도권 방어에 NLL 지역에서의 평화 수역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물리적으로 현재 이게 평화수역 완충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저 해군이라든가 해병대가 훈련을 못 해가지고 좀 육구지로 나와서 훈련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건 이미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훈련 장소를 이동하는 데 따른 취약성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미 군 최고 당국 양국 국방장관 간이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이 전자권 전환 문제가 핵심적으로 네. 이제 타결을 봤어요. 그동안에 전자권 전환 문제 가지고 상당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전자권 전환이 1차적으로 합의가 된 거를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북한의 핵 고도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군사적인 대비태세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했던 전자권 전환의 시기를 없애고 이제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조건이 기초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이 왔을 때 조건이 성숙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같이 시한을 몇 년도에 이양한다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조건이 맞아지면 이양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자권 전환을 하는데 이제 과연 미래 연합 사령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려는 일단 그런 연합 지휘 구조 면에서는 큰 우려가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성 장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그리고 미군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군이 사성 장군이 맡으면 부사령관을 미국 삼성 장군이 맡아가지고 그렇죠. 미군의 중원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전시 작전을 행사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드 인프라 같은 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일단 똑같이 사성 장군이 사령관과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현재와 같은 현재는 이제 대신에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우리가 부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성 장군 이런 큰 체제는 이제 이루어진 합의를 본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할 때 이 조건 당시 합의할 때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명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연합 방위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동맹국가니까 이런 연합 방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력을 초기 단계에서의 핵심 전력을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과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과연 1번과 2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이 성숙됐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한반도 내 또는 주변의 안보 환경이 과연 전자권을 한국이 가질 만큼 적절하냐. 즉 심각한 안보 위협 같은 것이 이제 사라졌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에 맞는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실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사 기준에서 뭐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검증하는 단계가 한 단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 하에 1단계 기본 운영, 그 다음에 완전한 그런 운영 능력, 세 번째는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검증 단계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19년도 내년에 첫 번째, 2000년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완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췄느냐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걸 매년 한 차례씩 해야 되는 건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능력 평가가 매년 한 차례씩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왜 어렵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군사 합의서가 지금 발효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네. 이게 발효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현재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전부 유예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금년 내내 한 훈련, 대규모 없어요. 훈련이 거의 없어요. 네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군대의 역량, 즉,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이렇게 안 해버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돼가면, 지금도 안 하는데 내년에 갑자기 훈련한다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럼 또 변형된 형태의 훈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훈련. 그런데 이런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갖는다는 큰 이런 그 지휘 체계의 변화 속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없이 소규모의 훈련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과연 검증 평가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 협상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핵 미사일이 전혀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이런 전작권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겠느냐. 2년, 3년 후의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성격이 이러한 엄중한 군사 상황 평가에 대입이 된다면, 개입을 한다면 전시 작전권을 환수됐다는 우리 안보 체제의 완벽성을 기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군사의 억지태세는 우리 한국의 생명, 우리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1전선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정치적인 성향에서 판단하지 말고 꼭 이거를 우리 문재인 현 정부가 완성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자주국방을 달성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점없이 그런 전시 작전권 환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거는 서두르지 말아달라.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다. 예,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고 유엔사 체제를 그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미국이 이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당분간은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뭐 부사령관, 사령관이 있긴 하지만 양국의 대통령이 공의, 인정해야지만이 그 작전이 수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환순이 전환이니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뭔가 좀 언어를 좀 속이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 그래서 저는 부사령관이 그냥 떠나버리면 그야말로 단독 행사가 되면서 한미 간에 이제 전시에 작전 협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미국이 떠날 줄 알았더니만 이거 그냥 부사령관으로 내려와 버렸어? 그대로 있어? 위치만 살짝 바꿔놓은 거야? 우리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북한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협상이 됐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전시 작전권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잘 됐다. 주한미군 철수할 것 같고 또 연합 지휘 체제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리는 미 제국주의들이 서울을 떠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어요. 예. 딱 못 박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한테 제일 실망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안보 환경이 라는 그 조건이 맞아야만이 전시 작전권을 확실하게 뭐 2021년이 됐든 22년이 됐든 그 이유가 됐든 아니면 그 이전이 됐든 그렇죠. 이거를 이루어지는데 이 주변 안보 환경 중에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신냉정 체제로 이미 돌입한 그렇죠. 징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오바마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냉정 체제로 완전히 이제 굳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훨씬 더 큰 그렇죠. 프로테지로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개발 관련 군사 기술, 우주를 말하자면은 우주에서의 어떤 방어 관련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SDI라고 그래갖고 그런 그 전략 구상을 한 거하고 비슷한 그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 증강 작업을 벌이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INF 협정을 파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거리 유럽에서의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소련하고 미국하고 둘이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말이지 미국의 안보 위협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파괴하고 다시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군비 경쟁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미 2030년, 2050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군력을 확충하는 데 아주 국방정책의 제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는 본래 군사 강국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일본도 이제 아주 공세적인 그런 군사 전략, 첨단 군사 장비는 일본이 뭐 세계 2등이라고도 라고 할 정도로 발전돼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변의 안보 환경이 굉장히 신냉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 안보 환경이 앞으로 전시 작전권을 진짜 최종적으로 이행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49대 51로 불리한 여건이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면 최소한도 우리 한반도에서만이라도 지금 현 정부가 전시 작전권이 완벽한 우리 이양을 하려면은 김정은이가 반드시, 지금 미국 정부는 시한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 정부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면은 아직도 무려 4년 남았는데 4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최소한도 2단계 검증 평가가 달한 2020년 한 2년 안에는, 그러면 그게 트럼프 임기하고도 또 맞아 떨어져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착수를 했으니까 그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즉 FFVD식 핵 폐기, 요걸로 우리 현 정부가 몰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시 작전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조건, 환경,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주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중국과 미중 전쟁이 아주 심화되면서 말이죠. 동북아시아 패권 과정에서 미국이 절대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보지 않겠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득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북한을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비핵화를 시키겠다라는 점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워킹그룹과 관련돼서,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돼서 또 미국이 계속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 뭐 헛발질을 하니까 아주 실무적으로 꽉 죄놓고 대북 압박에 들어가겠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건 그 특별 대표가 우리 한국에서 안보 최고 책임자들 다 만났어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만난 인사 중에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분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 말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면담을 미국 정부가 요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를 지금 언론에 나온 한쪽 우리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당연히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고 싶겠죠. 이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 플러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속도, 또 이 남북 경협의 속도, 이런 것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속도가 맞게 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미국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의 결과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미 간에 실무 차원의 워킹 그룹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서로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예. 똑같은 워킹 그룹인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우리 정부는 그 청와대나 이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다면 큰 틀에서는 이제 비핵화 문제,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한미 간에 서로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잘 해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북한 그 비핵화 문제, 비핵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 문제, 그리고 유엔 제재와 관련된 남북 협력과 관해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남북 협력, 요거에 대해서 조율하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 생각은 이 제재에 다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그렇죠. 제재, 그렇잖아요. 대북 제재, 비핵화, 그다음에 대북 제재 이행, 유엔 제재와 관련된 남북 경협 사업의 철저한 조율. 이게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조율이 뭐냐면 유엔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정부의 과속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의혹이 많다 이런 것이 많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본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이제 판문점 선언이든 뭐 평양선언이든 이런 걸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엔 체제라든가 미국의 제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갈등을 아예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예 없애고 매끄하게 나가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에서도 좋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제대로 된 FVD식 협상으로 끌고 가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일종의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조율이라는 모자를 씌워갖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가 미국 내에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워킹 그룹을 운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 미국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대북 지원에 대한 감시망을 아주 철저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빠질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가 자존심 상해도 부사령관을 맡아도 못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빗장이 풀려서 그래 니네들끼리 살아라 철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일단 미국은 대북 압박에 굉장히 세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굉장히 화가 났다면서요? 네. 네. 이제 북한의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김정은이 그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네. 어느 날 이제 원산 갈마 해안지구 이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발전과 우리 국가를 압박하는 조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조선중앙방송이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러면 편집해서 뭐 어느 현장을 방문했다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수식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환경 속에서도 북한이 더 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적대 세력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복리 중진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적대 세력이 누구인가? 지금 뭐 비핵화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의 제재를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이나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정보 아주 좋은 말씀. 딱 부러지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더 잘하실 것 같고, 좀 이따 방송도 더 잘하실 것 같고. 역시 그 북한 소식은 이 송지영 아나운서에게 듣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의 시정연설에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통해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문재인의 환상 제가 봤을 땐 좀 무리한데요. 예. 지금 철도 연결할 때가 아닙니다. 예. 철도 연결했다가는 바로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서 대한민국 제재를 받을 텐데 대북 압박은 없고요. 뭐 다자 안보 공동 평화. 근데 지금 다자 안보 평화 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또 뵙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럼 2부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30만 돌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아주 좋았어요.